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애플 자사주 쇼. 자, 애플이 장 마감 뒤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수치는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자사주 매입 계획이 나왔는데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애플이라는 회사 한때 뉴욕 증시 대장주였습니다.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회사죠. 그런데 최근에 AI의 속도전에서 뒤지면서 지금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준 그런 현재 세계 2위의 회사입니다. 네. 2위라도 여전히 덩치가 크죠.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도 애플의 실적 발표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매출이 줄었습니다. 지금 IT 업체들,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종목들은 20%, 30%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폭발 상황인데 네. 대장주였던 애플은 매출이 오히려 감소했다. 자, 역시 애플이 시가총액 1위에서 밀려난 이유는 그만큼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방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장중에도 올랐고 또 이 증권시장이 끝난 후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애프터 아워 트레이드 시간 후 거래에서는 주가가 아주 폭등을 해서 네. 7%까지 올랐거든요. 하루 전체적으로는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예산의 상당 퍼센트 차지한다고 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네. 11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1,100억 달러요? 예, 1,10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자, 그러면 이게 한 우리 돈으로 140조나 150조 정도 되는 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600조 정도니까 1년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 자사주라는 게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는 겁니다. 애플의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건데요. 주가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도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얘기는요.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버리니까 그 공급이 주식이라는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수요가 일정하다 할 경우에도 공급 감소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사과값, 배값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누구든지 다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주가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사주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려면 회사 내에 현금 실탄이 있어야. 그렇죠. 돈이 없는데 자사주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자 기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회사가 점점 축소되는 회사에서는 자사주를 살 수 없죠. 애플 입장에서는 이번에 자사주를 150조나 이렇게 사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일단 당장 주가를 끌어올리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한테 돈이 많다라는 사실을 시장에 널리 알리자. 실제로 애플은요. 작년, 재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실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시장에 안도의 바람을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매출이 줄었는데 준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의 기대보다도 더 줄었다. 이것은 사실은 시장의 기대라는 것은 시장의 기대를 정확하게 시장이 누구냐?
시장의 일부 전문가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100% 시장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돈이 많다. 작년, 재작년에 장사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올 1분기의 매출 감소는 작년에 워낙 장사를 잘한 데 대한 역기저 효과가 있다. 아. 그 사실을 자사주를 팔면서 자사주를 사겠다고 선언하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네. 우리 이렇게 저력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뉴욕 증시에서 뭐 대형 투자 은행들의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한 것에 예상보다는 선방했다. 사실 지금 애플은 다른 매그니피션트 7 종목과는 달리 주가가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상승폭이 가장 낮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그런대로 실적이 괜찮다라는 이런 평가, 이런 네. 것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지금 주가가 올랐거든요. 자, 이런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한 기업의 주가를 평가할 때 하나의 지수, 매출이 요즘 애플이 잘못 나가니까 주가 떨어지겠지?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른 카드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자사주 효과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올랐었는데 사실 실적이 별 내용이 없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주가가 올라간 것도 구글도 애플, 알파벳이라는 이 회사도 당시 자사주를 엄청나게 매입한다고 발표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주가가 오르다가 한 이틀 정도 효과 갔나요? 지금은 다시 노루묵이 됐습니다. 다시 애플은 지금 이 구글은 매그니피션 종목 중에서 애플과 지금 테슬라, 구글 이 세 회사가 조금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 애플의 성부는 6월 10일 지금 WWDC 애플이 기술 개발자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애플이 AI를 장착하겠다. AI 프로젝트 우리도 있다. 특히 새로 나오는 아이폰 제품 등에 온 디바이스 형태로 어떻게 AI를 장착시키느냐. 그 대목이 가장 큰 관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상승 모멘텀은 6월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국채금리 마술. 자, 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국채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5%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특히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겠다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재무부도 지금 바이백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자,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저는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바이백하겠다는 이 예상치 못한 발표, 네. 이것이 뉴욕 증시를 흔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제롬 파월이 하루 전에는 매파였는데 갑자기 비둘기파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롬 파월의 발언은 어제나 오늘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제롬 파월이 비둘기였다 이러는데 사실 6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고 금리 인하하지 않는 거 그것은 분명히 매파적인 스탠스예요. 또 올해 언제 금리 인하할지는 모르겠다. 그 대목도 분명히 매파적인 것입니다. 네. 다만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야. 그 가능성 매우 낮아 해서 저희들이 제한적 매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국채금리는 내려갔을까? 자, QT 예정됐던 겁니다. 6월 달부터 QT라는 게 돈을 푸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자, 이 양적 긴축의 속도를 조금 줄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뭐 영향을 안 줬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시장에 돌발 변수는 아니었다. 시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깜짝 뉴스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 이 재무장관이 바로
이 지난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전에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네. 그 통화 정책에 관해서 뭐 상당히 조예가 있는 경제 전문가로, 자, 남편보다 훨씬 더, 남편도 경제학자인데 부부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네. 남편보다 훨씬 경제학계에서 존경받고 있는데 남편 에클로프 박사는 이미 노벨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경제학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양반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국채 바이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바이백이라는 것은 국채를 발행했다가 중간에 다시 사주는 겁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샀다가 왜 파느냐. 네. 자, 지금 미국 정부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정부가 자꾸 국채를 발행하니까 적자 해소를 위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재정 적자가 더 심해 선거를 앞두고 국채는 계속 발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백이란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바이백은 이를테면 순간 응급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할 때 오늘 필요한 돈이 있고 한 달 필요한 돈이 있고 1년 필요한 돈이 있어서 그걸 국채를 발행하는데 네. 대부분은 1년 단위로 또는 10년 단위로 이렇게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럼 국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지만 발행하는 순간에 10년치를 발행하니까 그 10년치 돈이 미국 정부 재정으로 들어온다고요. 네. 국고는 차 있는데 시중에 돈은 다 흡수를 한 거예요. 이 대목을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돈의 일부, 그러니까 당장에 쓰지 않아야 될 돈은 네. 다시 시중에 돈을 내서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자, 이게 원래 20년 전에 미국 재무부가 오래 전부터 하던 방식인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안 했나? 이게 바이백을 하게 되면 미국 재무부의 뜻에 따라서 국채 금리를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동안에는 미국 국채 발행 물량, 수요 공급만 생각하고 국채 금리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 네. 재무부가 어떻게 바이백할지 이제는 그 대목까지 같이 생각해야만 국채 금리를 예상할 수 있고 정부가 국채 금리를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의심 때문에 저것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런 각도에서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을 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 급등 현상이 생기면 재무부가 직접 나서서 바이백함으로써 국채 금리 떨어뜨릴 겁니다.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사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자금 여유가 많이 있을 때는 영향력이 있는데 네. 자금 여유가 점점 줄어들면 바이백도 잘 못하게 되고 그렇겠네요. 바이백 했던 양만큼 나중에는 더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그 국채 부담을 내일로 넘기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선거 때까지. 그렇군요. 이게 다 미국 대통령 대선과 관련이 있다. 어쨌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재무부나 또 연준 같은 데는 온 힘을 다해서 시중 금리가 뛰는 거, 시장이 동요하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이 시장에 받아들여졌고 이것이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고 뉴욕 증시에서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바이백에 나서는가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대선과 관련이 있는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엔비디아 상술. 자, 엔비디아 얘기를 하기 전에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이 12단 제품 양산 계획을 내놨습니다. 덩달아서 SK도 지금 이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이 경쟁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지금 웃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일 겁니다. 이게 상술로 지금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안타깝게도요. AI 분야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완전히 주류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엔비디아가 GPU를 독점하고 있고 설계를 독점하면 그것의 생산은 TSMC가 전량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산해 놓은 GPU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델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서버를 장착해주고 네. 그것을 또 사용해서 빅데이터를 늘리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입니다. 우리 기업은 없죠. 자, 우리 기업이 겨우 하나 지금 이 AI와 관련해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게 바로 고대역 반도체라는 HBM인데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에 다 갖다 바치면 엔비디아가 그것을 이제 끼워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넘기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와서 아주 좀 교묘한 상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엔비디아의 기술 포럼에서 삼성에 대해서 젠슨 어프로브드 삼성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삼성도 인정해. 지금 그동안에는 SK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SK와 삼성을 이제 그 경쟁을 부채질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독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론까지 끌어들여서 마이크론, SK 또 삼성 세 메모리 회사들을 가지고 논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된 게 우리가 기술을 앞장서서 개발을 못했기 때문인데 지금부터라도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의 얘기 1라운드에서는 완전히 참패했다. 그러나 2라운드에서는 역전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자, 역전의 스토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알아서 밸류업. 자, 어제 금융위원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가치 재고 프로그램의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골자는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준다. 그래서 알아서 해라 이건데요. 시장은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선거가 있기 전에 총선이 있기 전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 정권 시장에서. 그래서 밸류업을 하겠다.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그 기대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목표는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물가를 잡겠다. 언제든지 목표는 세울 수 있지만 어떻게 잡느냐? 이 대목이 결국 how to do 이것이 문제거든요. 네. 그게 나왔습니다. 밸류업을 어떻게 하느냐? how to do 밸류업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강제성도 없고 어떤 그 규제성도 없고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인데 물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서 해서 실패한 부분, 그 시장 실패를 정부 개입으로 막겠다. 이것이 또 자유시장 경제의 경제적 이론 토대이기도 하거든요. 이를테면 쪼개기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될 만하면 쪼개서 많은 소액주주들을 울립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요.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 주가 올라가는 것을 대부분의 재계 총수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액주주들에게 타격으로 왔는데 이것을 상법상의 개정이라든지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쪼개기 같은 경우에 쪼개기를 하면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팔고 나갈 수 있는 매도 청구권이나 매수 청구권 이런 제도라도 최소한 의무화시키는 네. 이런 조처가 필요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배의 저주. 여기서 말하는 배는 과일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4월에 2%대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일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배 가격이 진짜 배로 올랐습니다. 이거 정부 대책도 지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배가 배로 올랐다. 참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무려 그 물가 상승률, 배값 상승률이 102%. 이거 정말 그동안에 듣도 보도 못했던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상승률입니다. 한때는 사과값이 폭등하더니 이제는 또 배값 돌아가면서 서민들을 타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물가도 지금 안정이 안 되고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입니다. 이 물가를 잡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일 수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가을에 추수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세 정책, 수입 정책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좀 총동원하고 또 앞으로 이런 사과 배에 폭등이 없는 그런 구조적인 유통 혁신 등의 다양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유통혁신 그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애플 자사주 쇼, 국채금리 마술, 엔비디아 상술, 알아서 밸류업, 그리고 배의 저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